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그리고 박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이게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게 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인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뭐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최종 목적지가 송 전 대표인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한 사안이어서 아마도 뭐 일반 사건이더라도 이런 출국 금지 조치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가 뭐 빨리 진행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고요. 연루된 사람들이 혹여라도 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송 전 대표의 본인에 대한 뭐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질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주변 조사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서야 아마도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음. 우리 이제 신정훈 의원님 나오셨는데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요구한 대로 네, 빨리 들어왔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선 책임을 공감하고 또 후 진실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송 대표의 선당 후사 그리고 또 적극적인 어떤 그 진실 규명 의지 이것은 뭐 현재 어떤 그 부풀려진 의혹을 그 무마할 수 있는 음. 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은 그 SNS에 그 민주당 의원 169명에 대해 양심 고백하자 이렇게 네네.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딱 이렇게 릴레이 하시는 다른 의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좀 지금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귀국을 그 고민하고 있던 그 송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귀국을 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절차, 소위 말해서 탈당의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독한 결단이고 아픈 결정이지만 전체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 녹취록에 근거한 부당한 어떤 그 이 소위 말해서 의혹 부풀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송 대표께서 대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69명의 어떤 그 고백을 하자 이 이야기는 169명이 소위 말해서 무슨 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찌라시라든가 각종 SNS 공간에서 거명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의 명단도 전혀 터무니없거든요. 실제로 검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기밀 사항들이 언론에 제공되고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본 업으로 하고 있는 검찰의 바른 자세는 아니죠. 음. 이런 정치 검찰과 맞서는 민주당의 이 기본 원칙은 진실의 힘, 그 진실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또 책임지는 자세,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무한 감당하겠다 하는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그 송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지금 이걸 왜 언론에 흘렸을까? 네. 사실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이런 식으로 의혹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당인 뭐 법이 아닌 민심 여론을 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 아닌가 싶단 말이죠. 그런 저는 얘기도 있 검찰 특히 이 사건을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은 대단히 온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보다도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특히 오늘 그 송 대표를 바로 소위 말해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한 것도 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다. 소위 말해서 이미
여론 재판에 의해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것들을 기정사실화하는 검찰의 전형적인 그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네. 밝혀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뭐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고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있고 또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게 되면 사실 여러 재판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왔죠.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것은 사실은 이게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그분의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의원들과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돈이 오고 간 것이 너무도 명확한 것처럼 들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검찰의 뭐 공작이든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부터 강변하는 것은 국민들 설득하기 좀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도 자구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물론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시기상 '왜 이게 이때 터져?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흘러나와? 수사 과정에서는 왜 이런 얘기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야 될 얘기들이 왜 벌써 나오지?' 라는 의문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적어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님처럼 "나 안 받았다.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딱 169명 하면 되잖아요, 네. 학자가. 아 학자가 입법기관이. 아까 우리 박철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공당의 공인된 위치에서 이 그런 발언들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또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역으로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사자로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 우리 당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이 그 거명되는 이 의원 당사자로 보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 차분하니 이제 진실 규명을 통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자 이런 것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녹취록이 대중에게 공개됐고 그 당사자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또 당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하고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녹취록에 이 방송 여러 차례 등장한 여러 사건에 등장한 녹취록에 의한 그 조사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이 녹취록의 선정성을 충분히 다 입증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주 많았었죠. 특히 인제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무용담 내지는 그런 어떤 그 이 승부욕에 집착한 그런 어떤 과잉, 충성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책임은 책임대로 그리고 또 진실은 진실대로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데 잘 여론 재판의 특성상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 또한 당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고 또 이미 녹취록으로 각인된 이 국민들의 어떤 이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들의 양심에 근거한 자기 고백 그리고 또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송 대표의 자진 출국 귀국 그리고 또 이 수사 촉구는 본인의 진실 규명에도 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이 이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 이 당사자들에게 내지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과 또 이렇게 이 그런 노력들 자기 책임을 공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자체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할 때는 자체 조사를 안 한 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애매한 위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사를 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본인들이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님 말씀처럼 네네. 본인들이 각자가 할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거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특성상 이 사실은 자료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 일부만을 편집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이 당연히 조사하고 사전에 진실 규명하는 것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로 특정돼 있고 확정된 내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도 아니고 수사 결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검찰이 이 공식적인 발표도 아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원론적인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는 우리 공당으로서의 이 소위 말해서 그 사적 인연이랄까 이런 것들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거기에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그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민주당 정말 짜네요. 정말 짜네. 이거 거대 야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지? 응?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못하나? 아니면 아니다라고도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의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호보용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왜 그걸 "나는 아니다." 그 네. 말을 왜 못할까요? 의원님처럼 다 하면 되지 않나요? 저 같은 자기 고백조차도 '너 혼자 살려고 하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음. 사실은 다른 동료들의 고민은 또 생각지도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당이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녹취록이 3만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떤 수를 통해서라도 어떤 정보 흘리기를 통해서 계속 반박하는데 이 소모전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저 이 신정훈이나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진실 고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잘못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녹취록의 근거에서 퍼져가는 의혹의 확대 재생산이 대단히 그 자기적이고 또 이렇게 많이 확대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의원이 이게 뭐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로 비춰보면 대단히 많이 확대돼 있는 거였고 과장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갈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진실 고백 운동을 제가 제안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짠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벌써 짠한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회초리는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기 고백이나 자기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인제 원내대표 집행부 28 일부터 새로이 인제 선출돼서 활동할 것인데 박범계 뭐 후보 중에 한 명인 박범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꾸려서 조사위원회 하겠다는 뭐 공약 사항도 하나 내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되든 간에 새로운 원내대표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는 특히 책임감 있게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침통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사실일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적어도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또는 사실이라면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고백하건대 내가 어느 정도 받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인제 관련 이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보면요. 이것이 정당법으로 의율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는 물론 비난은 받겠지만 그 행동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될 거고요. 그리고 정당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만 나와도
우리 공무담 인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당법으로 그렇게 의율되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 활동하시는 데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만 시기가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송 전 대표가 어쩌면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금방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떡하니 들어오게 되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있는 의원들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의혹을 밝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준다면 좀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힘을 내서 응원할 수 있을 거고 또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네, 그래야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송 전 대표께서 전 대표이긴 하지만 음. 당의 가장 책임 있는 또 이게 지도자로서 이번 조치는 아마 개인의 결단이긴 하지만 당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한 분으로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의혹의 학대 재생 사안 이게 지금까지 어떤 이 지금 SNS 공간이라든가 그 언론 공간에서 계속 되어 왔던 내용인데 이제부터는 진실 규명을 또 이게 주장하는 송 대표의 검찰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제는 의혹의 학대 재생 사안이냐 아니면 진실 접근을 통한 책임 있는 그 그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지금 우리가 홍 대표의 어떤 기국에 의해서 민주당이 아까 짠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진실규명을 위한 당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 하는 것도 아마 과정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과정이 아닐까.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그냥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민주당의 어떤 구태로만 계속 확대 재생되는 것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이 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진실규명과 책임에 대한 그 자신감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도 이제 28일 이번 주죠.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이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게 돈봉투 의혹이 거기에 큰 새로운 강한 이슈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이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먼저 그 이계혁 기자의 리포트부터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나선 후보 모두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당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미래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명운을 가를 일인지 아니면 그냥 침소봉대하고 끝낼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먹구름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후보들은 친명계나 비명계 등 당내 계파 간 공격을 벌이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내 소통과 통합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야말로 사람에게 충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친명, 비명 그리고 저는 과거에도 친문 친문 반문 할 때도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늘 지역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파와 정파에 속하지 않아서 원내대표를 출마하고 나니까 그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돈봉투 살포 의혹까지 거세지면서 위기에 몰린 민주당.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책임을 지게 될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원내대표 선거에 이 돈봉투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사실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그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
복당한 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라. 정의당은 민영배 복당은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그 지역의 시민연대는 복당 결정은 반헌법 행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당에서 그 민영배 의원은 탈당을 워낙 개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탈당이었고, 또 민영배 의원이 검수안박법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이 유장 탈당했다 하는 것은 조금 기획 탈당이다 하는 것은 그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평소부터 민영배 의원이 그런 검수안박법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소신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어떤 그 이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판결 자체가 이 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위법성은 지적했지만 그 법의 어떤 이 성립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당이 좀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더 완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당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그 합법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또 특히 박원군 원내대표 그 체제 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기를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또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근데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박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169명에서 네. 두 분이 늘었어요. 김홍걸 의원까지 네, 더 됐죠. 민영배 의원하고 네. 김홍걸 의원도 복당이 됐으니 네. 171석이 됐는데 네. 과연 이렇게 해서 두 석을 늘릴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 169석과 171석의 차이가 뭔 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도 이제 의원님 생각 비슷한 것이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차기 집행부에다가 부담을 남겨주기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이걸 하는 건 좀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헌재 판결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나온 지가. 분명히 헌재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킨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민영배 의원조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 목적상 당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을 통과해야 될 상황이었고 당시 여당, 그러니까 야당, 당시 야당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통과시키지 않을 요량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타이밍에 이 복당을 결정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한꺼번에 또 민영배 의원 혼자만이 아니라 김홍걸 의원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자기 재산 신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마 그때 탈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민주당에서. 근데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정치적인 이런 좀 뭐랄까요?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딜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뭐 책임 있는 네. 지는 생각이니까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당이 계속 가냐 마냐 막 이럴 정도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네. 이게 지금 비판을 더 하면 더했지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싶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회 사정을 조금 더 해 보면 또 일부 국민들은 또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또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여야 간의 어떤 힘겨루기 현장에서 여러 번 느낀 건데요. 안건 조정이든 그 법사위의 어떤 심사 과정이든 대개 여당이 합리적으로 소위 말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해결을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대책 없이 시간 끌고 지연하고 또 법사위의 어떤 이 지휘봉을 가지고 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이 국민적인 지지와 또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적이나 또 현재 또 동시에 그 효력 발생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당 지도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60%가 안 되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10%, 한 주 만에 한 10% 정도 빠졌는데 다음 주에는 정말 50%를 넘길까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위기의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원내대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돈봉투 이런 이 논란과 또 당내에 있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됐기 때문에 후보 모두가 혁신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민생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가열찬 자기 노력을 진행해 나가면 충분히 지금 역대급 검찰 정부하고 맞서고 있는 민주당이 더 좀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면 충분히 호남의 민심 또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월 25일 어제는 법정기념일인 법의 날이었습니다.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하는데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 그리고 현재는 개그맨 박수홍 씨 사건 등 변호인을 맡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노정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트라이트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 뭐 보이그룹 소송 등 언론 대중 관심 집중된 사건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뭐 이런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네. 연예계 쪽 사건을 이렇게 많이 맡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계기가 이제 구하라 씨 유족들 사건을 네. 처음에 맡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구하라 씨가 극단 선택을 한 다음에 구하라 씨 어렸을 때 집 네. 나가서 뭐 수십 년 동안 연락 끊고 살던 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상속받아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좀 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 분들이 네. 좀 인상 깊게 보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연예인 분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게 돼서 연예인 사건을 좀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남자친구 그 이름이 네. 최종윤이던가 최종범입니다. 최종범이던가 네. 그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 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갖고 구하라 네. 씨가 극단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구하라 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런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와서 그때 당시 굉장한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냈거든요. 한두 달여 있다가 구하라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유족의 그 요청에 따라서 2심부터 제가 피해자 대리인을 맡게 돼서 아니, 그럼 2심 이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씨가 처음에 협박받았을 때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재판으로 갔는데 1심에서 실형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극단 선택을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는데 1심에서 우리 사회가 네. 납득할 만한 처벌을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뭐 그동안의 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안타까운 네.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부양 의무 직계 준비 속에 대해서 뭐 나몰라를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서 나도
저 상속분 내놔라라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입법 청원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일단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네. 예,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계류됐으나 예, 국회 임기 만료로 일단은 폐기가 됐고 다시 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네. 의원님이랑 같이 구하라법을 다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구하라법을 발의해서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최종 입법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직 네.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한 모양이네요. 근데 이런 사안이 네. 지금 뭐 구하라 씨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무슨 뭐 그 세월호의 비극이라든지 네. 천안함의 비극이라든지 그런 사안에서도 네. 유족들 중에서 이제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뭐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을 노리고 등장해서 국민들의 공문을 자아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논의가 그때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법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송 씨 재판이 지난주 19일인가요? 수요일 날 5차 공판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 좀 예.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송 씨의 친형이 박송 씨의 1인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네. 30년간 본인이 대표이자 매니저를 하면서 박송 씨가 벌은 재산을 모두 횡령하였고 그리고 박송 씨의 개인 재산도 관리해 준다고 하여 횡령한 사안입니다.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지금 혐의로. 혐의가 인정돼 공소 제기된 부분이 한 68억 정도가 되고요. 네. 네, 실제로 피해 추산 액수는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요? 예, 200억이 넘습니다만 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현재 민사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한 11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개그맨들이 네. 약간은 진짜 순발력이 뛰어나고 이런 거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돌아야지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아무리 형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도 처음에 의아하긴 했었는데 네. 많은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뭐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네.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네. 뭐 은행에 갈 일도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OTP나 공인인증서 네. 뭐 현금 인출, 계좌이체 이런 것도 굉장히 서투시고 거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박송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분들도 매니저나 소속사의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네. 그거를 들고 횡령해 버리는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그냥 계속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박송 씨가 이제 네. 지금 결혼하신 김다혜 씨와의 결혼을 네. 그 박송 씨 친형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 사주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만나서 결혼을 생각했던 분이랑도 결혼을 형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사주를 이유로. 예, 저번 결혼 반대 때는 형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집안이 모두 다 망하게 되니까 그냥 이참에 우리 모두 먼저 죽자 그러고 칼을 들이대고 또 자해하는 그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예,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도 얼굴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번 왜 이렇게 계속 결혼을 반대할까? 혹시 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에 계좌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형이 나를 의심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통장을 받아보니까 횡령 사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고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세현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네. 박송 씨랑 박송 씨 아내 명예훼손한 혐의도 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김용호 씨가 가세현 채널과 본인의 채널인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서 박송 씨에 대한 허위 비방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허위 비방을 했나요? 총 31개 혐의가 인정돼서 현재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네. 박송 씨가 낙태를 했다. 조폭을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조폭이랑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박송 씨의 배우자는 무슨 마약 중독자랑 동거를 했었고 본인도 마약을 했었고 아무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저런 허위 예. 사실들을 했다는 거네요.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 허위 비방 중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허위 비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박송 씨가 뭐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10회 넘게 이런 방송을 하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진짜인가 하고 믿게 돼서 대응을 안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 출연 계획이 다 좌초됩니다. 그리고 뭐 광고 섭외 들어온 것도 전부 다 네.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아무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는데 예. 그 박송 씨 사건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것,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구하라 씨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네.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용호 씨의 네. 악성 허위 비방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를 통한 악성 비방과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네. 생계를 끌어버리는 굉장히 큰 악성 범죄고 사람들의 의심까지 세게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피해자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우는 네. 그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네.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참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예, 실제로 가세연의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네. 당시 박송 씨의 음. 허위 비방을 10회 이상 하면서 뭐 슈퍼챗 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등등을 해서 공식적으로 추산되는 수치만 거의 3억 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한 인사들을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 조회수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고 슈퍼챗도 굉장히 많이 거치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허위 비방을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재판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오프닝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을 잠깐 했는데 이게 네. 법조 취재랑 보도 제가 한 6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진짜 법이란 게 예. 없는 사람한테는 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가깝고 든든한 울타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 예, 법조인인데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네. 있잖아요.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같은 값이면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변호하고 싶을 테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조력을 받는 사람과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에 있어서 재판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 당사자한테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 어떤 전문직 직업도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변호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도 참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호사를 산다라는 개념보다 산다라는 개념은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두고 어떤 일이라도 네.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만 주면은 다 해준다 뭐 그런 게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변호사들이 돈만 주면 모든 일을 다 해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적도 많고요. 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네. 제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우리 헌법상의 원칙을 넘어가는 정도 수준의 행동은 한계를 지어줘야 되고 엄격하게 네.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요즘 그 송혜교 씨가 주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 이게 엄청 뭐 화제랑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예, 저는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분명히 법과 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적 복수에 열광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많은 피해자들을 변호해 드리면서 느낀 건데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해 줘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피해자가 네.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 사회는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이라는 것은 네. 저도 학폭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는 죄송하다라고 하지만 판사에게 사과를 할지언정 피해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건가요? 형량을 줄이려고 판사한테는 사과하지만 피해자한테는 사실상 미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송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되면 어떤 피해자가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도 그렇고 요즘 네. 표예림 씨라고 가해자들
뭐 공인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닌데 신상이 다 공개가 돼갖고 거기도 또 뭐 엄청난 후폭풍이 맞고 있는데 네. 댓글들 보면 반응이 100% 당해도 싸다 더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반응들인데 그 기저에는 이게 기존 그러니까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회의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 역시도 피해자 네. 쪽을 많이 변호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네. 피해자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네. 결국은 저희 사회의 목표인데 사법 체계와 그 처벌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네.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네. 좀 법치주의에 기반을 하는데요. 가해자들이 그 절차적 권리들을 악용하고 있어요.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를 100%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변호사고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네. 피해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굉장히 낮아지고 손해배상금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 그때 네. 구하라 씨에 대해서 그 극단적인 협박을 네. 자행했던 전 최종범, 남자친구분에 예. 대한 일심 그 집행유예. 1심 재판은 집행유예였고 2심 때 제가 이제 변호인이 선임돼서 네. 열심히 변론을 해서 실형 1년 1년. 예,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고 결국은 이거는 법원의 태도인데 법원이 이런 그 형량이나 정치적 손해배상금을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좀 뭐 결이 다르면서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네. 변호사 여기도 학폭에 시달리다가 고등학교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예. 가족 변호를 맡았는데 이 양반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을 해갖고 1심에서 그나마 부분 승소한 것도 다 전부 패소로 졌고 대법원 상고도 안 해갖고 확정이 됐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변호사 뭐 생활 한 15년 가까이 해왔는데 네. 뭐 재판에 나가서 그럼 저희 동료, 선배, 후배 변호사까지 다 합해서 네. 변호사가 3회 불출석을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네. 이렇게 한 데는 어떤 밝히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있을 수가 없고 변호사의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아니 그래서 상대랑 뭐 모종의 합의가 뭐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고 있는데 뭐 증거나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알 수 있겠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 권경애 변호사 얘기 꺼낸 거는 어쨌든 네. 학폭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구제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가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른바 정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현이 되지 않거나 그럼 이 사법 제도라는 거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네. 제기하고 계시고 잘 믿지 않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냥 네. 완전히 미국처럼 무슨 뭐 정말 비싼 변호사, 정말 뭐 저렴한 변호사로 나뉘어가지고 그냥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강자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어떤 국가 사법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성실한 변론을 해서 네. 국민의 권리 구제에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변호사는 굉장히 큰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처벌과 위자료를 배상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게 뭐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 네. 구성원 간의 합의를 글로써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무엇이냐는 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또 그 사회 네.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때그때 무슨 여론에 따라서 법이 네.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끊임없이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정서의 변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입법자들이 계속 캐치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저도 이제 구하라법을 네. 예 입법 청원하고 구하라법 입법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네. 그 어떤 누구도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 상속권을 전부 인정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바는 받아갔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뭐 제가 네. 뭐 열심히 어쨌든 변론을 해서 5대 5까지는 아니고 6대 4의 비율로 어쨌든 재량을 최대한 법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최대한 재판장님께서 발의해줘서 6대 4로 판결을 하셨고 뭐 그 친모 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가져가긴 가져갔네요. 사라도. 예, 네. 법을 바꾸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도 있고 또 국회의원분들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약간 미묘한 갈등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법의 최대 취지는 네. 구성원 간의 합의이자 음. 어떤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되고 네. 그것이 우리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네. 상식에 반하는 법이 있을 경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어떤 불합리한 부분과 어떤 피해 복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을 국민분들께서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좀 바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에이 더럽다 하고 외면만 할 게 아니라 뭐라도 참여를 해야지 그나마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노종원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